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 한 가지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미국의 한 큰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살 소년이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치료의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폐에 무서운 곰팡이 감염이 생겼습니다. 살을 파먹는 감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감염을 막으려고 왼쪽 폐를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15살 아이가 폐 하나를 잃은 겁니다. 그런데도 감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오른쪽 폐로 번져갔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약을 다 썼습니다. 가장 강력한 항진균제를 6주 동안이나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료진이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틀, 길어야 이틀입니다. 이틀. 살 날이 단 이틀 남았다는 겁니다. 소녀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곁에 있던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소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니? 소년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고 싶어요. 농촌에서 자라 늘 바깥에서 뛰놀던 아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볕을 쬐고 싶다는 거였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호사라면, 의사라면 죽어가는 15살 아이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진은 침대를 통째로 밀고 호흡기를 단 소년을 병원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년이 죽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간 첫째 날 감염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더 내려갔습니다. 산소가 점점 덜 필요해졌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자 큰 호흡기를 떼고 코에 거는 가느다란 산소줄만 남았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CT를 찍었습니다. 사진을 본 의료진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무섭던 감염이 60~70%나 사라져 있었습니다. 치료약은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주사도, 새로운 수술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이를 햇볕 아래로 데리고 나간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소녀는 결국 퇴원했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고작 햇볕 한 줌이 어떻게 죽어가던 아이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바로 그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중환자실을 지켜온 한 호흡기 전문의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분은 평생 죽음의 문턱에 선 환자들을 돌봐온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깊이 병드는지, 또 무엇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본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의 결론을 8가지 기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몸을 떠받치는 8개의 기둥입니다. 오늘 그 8기둥을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첫 번째 열쇠, 바로 햇빛 이야기를 가장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기운이 빠지고 병이 느는지 그 진짜 뿌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비싼 약이나 영양제 없이도 혈관과 뇌와 면역을 지키는 방법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셋째, 오늘 저녁 당장 우리 집에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그저 알기만 하면 됩니다. 30분만 투자해 주세요. 평생 가는 건강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8기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쉽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쇠사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의 고리가 이어져 만들어진 긴 쇠사슬입니다.
그 고리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장기입니다. 심장이 한 고리, 폐가 한 고리, 간이 한 고리, 콩팥이 한 고리,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래, 이 고리들이 조금씩 닳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장 약해진 고리 하나가 먼저 탈이 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많은 경우 그게 심장이나 혈관입니다. 그 고리가 더 닳으면 결국 거기서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약한 고리에만 온통 신경을 씁니다. 약을 줍니다.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 약을 쓰는 방식은요,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고리들을 조금씩 희생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이 오시면 즉시 혈전을 녹이는 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혔던 피가 다시 돌고 마비가 풀립니다. 기적 같죠? 그런데 그 약은 다른 곳에서 출혈을 일으킬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이 급하니 한 고리를 살리려 다른 고리의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약은 꼭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고리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고리를 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리를 한꺼번에 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8기둥입니다. 약처럼 다른 곳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온몸의 고리를 다 같이 살려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있던 한 가지 상식부터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햇빛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 열의 9은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비타민 D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웠습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그러니 비타민 D 영양제만 챙겨 먹으면 굳이 밖에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의사들조차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다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신 연구들이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햇빛이 우리 몸에 주는 이로움은 비타민 D 하나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타민 D는 햇빛이 주는 수많은 선물 중에서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햇빛의 효과가 비타민 D뿐이라면 알약 하나 삼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밖에 나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 햇빛 속에 비타민 D 말고도 우리 몸을 살리는 다른 힘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은 알약으로는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햇볕 아래 직접 서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소년을 살린 것도 바로 그 숨은 힘이었습니다. 자, 그 숨은 힘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어렵지 않게 쉬운 비유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아주 작은 발전소가 들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걷고 생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바로 이 작은 배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배터리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 속 배터리의 출력이 무려 70% 가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갑자기 70%나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탁기 돌리면서 전자레인지를 못 씁니다. 밤에 불을 환하게 못 댑니다. 집안의 모든 게 시들시들 힘을 잃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세포의 배터리가 약해지면 그 약해진 세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병이 달라집니다. 간세포의 배터리가 약해지면 지방간이 옵니다. 심장세포가 약해지면 심장이 둔해지고 숨이 찹니다. 뇌세포의 배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치매로 이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나이가 들며 우리가 겪는 그 많은 병들, 당뇨, 고혈압, 치매, 심장병이 사실은 뿌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포 속 배터리,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의학에서는 이걸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몸속 배터리가 닳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생기시죠? 이 다른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충전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햇빛이 등장합니다. 정확히는 햇빛 속에 숨어 있는 한 종류의 빛이 등장합니다. 자, 잠깐 아주 쉬운 이야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에 서 있는데 옆차에서 쿵쿵거리는 음악이 들려온 적 있으시죠?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그 낮은 쿵쿵 소리는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높고 가는 소리는 안 넘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낮고 긴 파동은 멀리, 깊이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천둥이 칠 때도 처음엔 우르릉하는 낮은 소리만 들리다가 가까워지면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은 여러 종류의 빛이 섞여 있는 거대한 빛 덩어리예요. 한쪽 끝에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이건 파장이 아주 짧아서 피부 겉에만 살짝 닿습니다. 비타민 D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자외선이죠. 그런데 반대쪽 끝에는 적외선이라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이 적외선은 파장이 아주 길어서 피부 깊숙이, 그러니까 몸속 8mm 이상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햇볕 좋은 날 밖에서 눈을 감아보면 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살땜으로 느껴지시죠? 얼굴에 와닿는 그 따뜻한 기운, 그게 바로 적외선입니다. 옷을 입고 있어도 옷을 뚫고 살 속까지 들어와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 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적외선이 우리 몸속 깊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그 약해진 세포 배터리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깨우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엔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엔진은 힘을 내서 바퀴를 굴립니다. 그런데 힘을 내는 동안 뜨거운 열이 납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그만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에는 냉각장치, 라디에이터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 속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만들면서 일종의 그을음 같은 게 생깁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녹이 쓰는 거예요. 이 녹이 쌓이고 쌓이면 배터리가 망가집니다. 그 망가진 배터리가 당뇨를 부르고 치매를 부르고 심장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포에는 이 엔진을 식혀줄 냉각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냉각수가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밤에 잠 오게 해주는 그 호르몬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멜라토닌은 뇌에서 나와 졸음을 부르는 그 멜라토닌이 아닙니다. 이건 세포 안에서 바로 그 배터리 옆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입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 그러니까 배터리의 녹을 닦아주고 식혀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죠? 햇빛 속 적외선이 우리 몸속 깊이 들어가면 세포 안의 멜라토닌 생산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시원하게 식고 녹이 닦이고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햇볕 한 줌이 우리 몸 수십 쪽의 세포의 배터리를 충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알약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햇빛의 진짜 힘입니다. 비타민 D는 그저 곁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적외선의 힘이 너무나 분명해서 요즘은 그 붉은빛만 따로 모아 치료에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눈과 피부에 일어나는 변화가 정말 흥미롭거든요. 여러분, 혹시 요즘 텔레비전이나 가게에서 붉은빛이 나오는 미용기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굴에 쓰는 붉은빛 마스크 같은 것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피부 좋아진다고 많이들 씁니다. 저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의심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대학 교수님이 이 붉은 빛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670 나노미터라는 특정 파장의 붉은 빛인데요.
이 빛을 쬐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눈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눈 안쪽, 그러니까 망막이라는 곳은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배터리가 약해지면서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교수님이 아침에 단 3분간 붉은 빛을 눈에 쬐게 했더니 어르신들의 색깔 구별 능력이 또렷하게 좋아졌습니다. 둘째, 혈당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단 음료를 잔뜩 마시게 하면 혈당이 확 치솟죠. 그런데 등에 이 붉은 빛을 쬐어줬더니 혈당이 덜 치솟았습니다. 세포의 배터리가 더 힘차게 돌면서 당분을 더 잘 태워버린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간입니다.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고작 15분이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빛을 쬐면 세포 안에서 무언가 스위치가 딸깍 켜지듯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더 오래 뗐다고 효과가 더 커지지도 않습니다. 딱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무리해서 템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 얼굴에 쓰는 붉은빛 마스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피부 속에는 콜라겐이라는 걸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는 뼈대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세포의 배터리가 약해져서 콜라겐을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붉은 빛이 그 세포의 배터리를 깨워 콜라겐을 다시 만들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탱탱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비싼 기계부터 사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가장 좋은 건 따로 있습니다. 공짜인 햇빛 속에 이 모든 파장이 다 들어 있거든요. 사실 햇볕을 충분히 쬐는 분에게는 이런 기계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간식 하나 더 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기계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진짜 보약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 조명 이야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백열 전구 기억하시죠? 누렇고 따뜻한 빛을 내던 그 전구요. 그 빛 속에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붉은 빛, 적외선까지 골고루 다 들어 있었습니다. 촛불도 그렇고 옛날 호롱불도 그랬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늘 이렇게 골고루 섞인 빛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쓰는 LED 전등은 어떨까요? 더 밝고 전기는 적게 먹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 좁게 내보냅니다. 특히 푸른빛이 강하고 그 따뜻한 붉은빛은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붉은빛이 빠진 한쪽으로 치우친 빛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 영국 교수님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LED 불빛 아래서 일하던 사람들의 전등을 옛날 백열 전구로 바꿔줬더니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4분의 1이나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이 따뜻한 빛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백열 전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낮에는 무조건 밖에 나가 진짜 햇빛을 받으시고 집 안에서만 지내실 땐 너무 푸르고 새하얀 조명보다는 따뜻한 색의 조명을 고르세요. 특히 저녁에는요. 이건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햇빛이 우리 몸 안에서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햇빛의 힘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몇 해 전 온 세상을 뒤흔든 그 전염병입니다. 다음에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 무서운 시절을 기억하시죠? 처음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폐가 약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그런데 중환자실 현장에서 실제로 본 모습은 달랐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분들은 폐가 약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비만이 있는 분, 심장병이 있는 분, 콩팥이 안 좋은 분, 그리고 치매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런 분들이었을까요? 답은 아까 그 배터리에 있었습니다. 이 만성 질환들은 모두 세포 배터리가 이미 약해져 있는 병들입니다. 엔진이 이미 뜨겁게 달궈진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이닥치니 가뜩이나 뜨거운 엔진이 더 끌어올라 그만 멈춰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들 각자의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가파른 고갯길이 나타난 거예요. 엔진이 시원한 차는 무사히 고개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엔진이 뜨겁던 차는 고갯마루에서 멈춰 서서 보닛을 열고 김을 뿜고 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환자들의 비타민 D 수치를 재봤더니 비타민 D가 높은 분은 잘 살아남고 낮은 분은 위험했습니다. 아주 분명한 차이였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비타민 D 알약을 줬습니다.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저 자신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알약으로 비타민 D를 줘도 효과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분은 사실 비타민 D 자체 덕분에 건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햇볕에 많이 나갔다는 표시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 D는 그저 표지판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바깥에서 햇빛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표지판. 정작 사람을 살린 진짜 일꾼은 햇빛 속 적외선이었던 거죠. 그러니 햇볕은 안 쬐고 알약만 삼키면 표지판만 들고 오고 알맹이는 못 가져온 셈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증명한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 실험인데요. 병원에 입원할 만큼은 아프지만 아주 위중하지는 않은 코로나 환자 3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특수한 적외선 전구가 달린 조끼를 만들어 입혔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열도 안 나는 빛이라 환자도 의료진도 누가 진짜 빛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빛을 켜고 절반은 끈 채로 입혔습니다. 하루 15분씩 1회 동안 입혔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빛을 끈 조끼를 입은 분들은 평균 열이틀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빛을 켠 조끼를 입은 분들은 평균 8회 만에 퇴원했습니다. 나흘이나 차이가 난 겁니다. 산소 수치도 좋아지고 숨도 더 깊이 쉬고 염증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고작 빛 하나로요. 이 연구를 보고 의사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입원하는 환자는 무조건 햇볕을 보게 하겠다. 브라질에서 만든 그 특수 조끼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조끼가 내던 빛이 햇빛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그냥 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마침 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산소를 분당 35리터씩. 그것도 100%로 받는데도 숨이 차서 헐떡이는 위중한 분이었습니다.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은 깜깜하고 커튼은 다 쳐져 있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보자마자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얼마나 남았습니까?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운 방에서 그분은 이미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호흡치료사와 간호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분을 밖으로 모십시다. 산소통 몇 개를 이어 붙여서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밝은 햇볕 아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첫날 햇볕을 쬐었을 때 정말 살 것 같았어요. 1회 동안 매일 햇볕을 쬐었습니다. 산소가 35리터에서 다음날 15리터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12리터, 그 다음엔 8리터, 5리터, 닷새째. 그분은 산소 줄을 떼고 2발로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물론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 엄밀한 연구는 아닙니다. 더 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햇볕에 15분, 20분 나가는 것에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효과가 이렇게 클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통계를 보면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그 시기,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 사이입니다. 심장병으로도 폐렴으로도 콩팥병으로도 이때 가장 많이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야 겨울에 춥고 연말에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듯하죠. 그런데 남반구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계절이 우리와 반대인 호주는요, 12월이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12월에 사람이 가장 적게 돌아가십니다. 다 같이 연말 모임을 하는데도요,
호주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떠나는 때는 그들의 겨울인 6월, 7월입니다. 보세요. 사망은 추위나 모임이 아니라 낮의 길이를 따라간 겁니다. 낮이 길다는 건 곧 햇빛이 많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 전염병이 돌 때도 어느 나라가 먼저 유행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맞춘 것이 바로 위도, 그러니까 햇빛의 양이었습니다. 북쪽 나라에서 시작해 햇빛 적은 곳부터 차례차례 번져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햇빛이 그렇게 좋다면서 옛날 사람들은 왜 햇빛 조심하라고만 했나? 피부암 걸린다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에 그 오해를 정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담배만큼 무서운 연구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평생 들으셨죠? 햇볕 쬐면 피부암 걸린다. 자외선은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한여름에도 양산 쓰고 긴팔 입고 선크림 두껍게 바르고 햇빛을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약 2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무리로 나눴습니다. 햇볕을 거의 안 쬐는 무리, 적당히 쬐는 무리, 많이 쬐는 무리, 이렇게요.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한 분 한 분을 추적했습니다. 누가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지 다 기록한 겁니다. 20년이에요. 정말 정성스러운 연구죠. 20년 뒤 결과를 보고 연구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햇볕을 가장 많이 주 여성들이 가장 적게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도 적게, 심장병으로도 적게, 다른 병으로도 적게요. 반대로 햇볕을 가장 적게 퉁 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햇볕을 거의 안 쬐 무리의 사망 위험이 얼마나 높았느냐면요.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햇볕을 안 쬐고 사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위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담배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햇빛 피하는 건 오히려 건강관리라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였던 겁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그게 정말 햇빛 덕분인가? 아니면 그냥 밖에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연구자들도 똑같이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햇볕을 적게, 보통 많이 이렇게 단계를 나눠보니 햇볕이 늘수록 사망이 또박또박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양이 늘수록 결과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진짜 원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사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가장 걱정되는 피부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에서는 이 스웨덴 연구보다 10배나 큰 규모로 남녀 수십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요, 햇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서 피부암이 통계적으로 더 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부암을 뺀 다른 모든 병으로 인한 사망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피부과 의사는 의학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햇빛, 이제 다시 생각할 때다. 평생 햇빛을 무서운 광선이라고만 가르쳐 왔는데 그 생각을 고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무작정 한낮에 살을 태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나친 자외선은 분명 피부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쬐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빛을 쬐기 가장 좋은 때는 해가 낮게 떠 있을 때, 그러니까 아침나절과 늦은 오후입니다. 해가 낮게 있으면 자외선은 비스듬한 대기를 잘 못 뚫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이로운 적외선은 그때도 충분히 들어와요. 그러니 아침 햇살, 저녁 햇살이 가장 안전하고 이롭습니다. 한낮 정오 무렵에는 적외선도 가장 많지만 자외선도 강합니다. 평소 햇볕을 잘 안 쬐시던 분이라면 이 시간엔 무리하지 마세요. 꼭 나가셔야 한다면 책 넓은 모자를 쓰고 긴 소매를 입으세요. 자외선은 옷을 잘 못 뚫지만 적외선은 옷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옷을 입고도 그 따뜻한 기운, 그 보약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쬐는 거죠. 그리고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분일수록 비타민 D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위도가 높고 겨울이 긴 곳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햇볕을 조금 더 챙기시거나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도대체 햇빛을 언제, 어떻게 쬐어야 우리 어르신들 잠과 기분에 가장 좋을까요? 특히 아침 햇빛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 깊은 잠과 밝은 기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나요? 새벽 2, 3시에 눈이 번쩍 떠지시나요? 낮에는 까닭없이 기운이 없고 가라앉으시지는 않으세요.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원인이 의외의 곳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생체 시계라고 합니다. 이 시계가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날지, 언제 소화를 시킬지를 다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무엇을 보고 시간을 맞출까요? 바로 빛입니다. 아침에 눈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면 우리 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지금이 아침이구나.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그날 밤, 잠들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밝은 햇빛을 눈으로 받는 것이 그날 밤 잠을 결정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아침 햇빛이 곧 그날 밤의 수면제인 셈입니다. 돈 안 드는 수면제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히 겨울철에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아침엔 집안에서 커튼 치고 텔레비전 보고 낮에도 밖에 잘 안 나가시고 저녁엔 환한 형광등 아래서 늦게까지 깨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의학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생활이에요. 어두운 낮, 밝은 밤. 정작 밝아야 할 낮은 어둡게 보내고 어두워야 할 밤은 밝게 보내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생활이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생체 시계가 완전히 헷갈려 버립니다. 밤이 돼도 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뒤척이고 낮에는 늘 피곤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뇌 뒤쪽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작은 부위가 있는데 이곳이 빛으로 충분히 자극받지 못하면 우울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햇빛이 적은 겨울에 기분이 가라앉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걸 계절성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햇빛이 바로 이 우울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밖으로 나가 15분에서 20분만 햇빛을 받으세요. 산책을 하셔도 좋고 마당이나 베란다에 그냥 서 계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유리창 너머가 아니라 직접 바깥 공기 속에서 받는 겁니다. 유리창은 그 고마운 빛을 상당 부분 걸러버리거든요. 그리고 선글라스는 잠깐 벗어두세요. 생체 시계를 맞추는 빛은 눈을 통해 들어가야 하니까요. 물론 눈이 부시면 해를 정면으로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그냥 환한 바깥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매일 못 나가시거나 해가 너무 늦게 뜨는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시중에 아주 밝은 빛을 내는 작은 조명 기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 빛을 얼굴에서 한 뼘쯤 떨어뜨려 20분 정도 쬐면 생체 시계를 맞추고 우울을 덜어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값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다만 이건 햇빛이 세포 배터리에 주는 그 효과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기분과 잠을 위한 보조 수단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아침 햇빛이 잠의 시작을 정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잠을 망치는 더 큰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밤의 빛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휴대폰 보시죠? 아니면 텔레비전을 켜둔 채로 스르르 잠이 드시나요? 침실에 작은 불빛, 그러니까 전자시계나 충전기 불빛 같은 게 켜져 있지는 않으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그 멜라토닌 기억하시죠?
밤이 되면 우리 뇌는 멜라토닌을 내보내 이제 잘 시간이다 하고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밤에 눈으로 밝은 빛이, 특히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 생산이 뚝 멈춰버립니다. 뇌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빛이 보이네. 아직 낮인가 보다.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보다. 그러고는 잠들 시간을 한참 뒤로 미뤄버립니다. 원래 같으면 밤 10시에 졸렸을 텐데 며칠 이러고 나면 새벽 1시가 돼야 졸리게 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만 부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청소부,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밤에 빛 때문에 멜라토닌이 안 나오면 잠도 망치고 몸속 청소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손해를 보는 셈이에요.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종이책을 전등 밑에서 읽은 사람과 화면에서 빛이 나오는 전자책으로 읽은 사람을 비교했어요. 전자책으로 읽은 사람이 잠드는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밤에는 화면보다 종이책에 은은한 불을 켜고 읽는 게 낫습니다. 다만 촛불은 불이 날 위험이 있으니 졸다가 큰일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밤부터 바꾸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빛을 아예 안 보는 게 최고예요. 그게 어려우시면 휴대폰 화면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기능을 켜두세요. 요즘 휴대폰에는 밤이 되면 화면이 누렇게 변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저는 침실에 작은 불빛 하나도 권하지 않습니다. 전자시계의 불빛, 충전기에 깜빡이는 불빛, 그것도 다 빛 공해예요. 가능하면 가리거나 꺼두세요. 빛이 새어 들어오는 환경이라면 안대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눈을 감아도 눈꺼풀을 통해 빛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럼 멜라토닌 영양제는 어떨까요? 밤에 잠 안 온다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가 힘드실 때 아주 적은 양, 그러니까 5mg을 넘지 않는 정도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차로 고생하실 때도 좋습니다. 다만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짜증이 늘고 예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작정 양을 늘리지 마시고 정필요하시면 적은 양부터, 그리고 가능하면 약에 기대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빛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밝은 낮, 어두운 밤. 이것만 지켜도 잠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낮에는 햇볕 아래서 환하게, 밤에는 동굴처럼 깜깜하게. 우리 몸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빛 이야기였습니다. 빛이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기둥이었죠. 그런데 우리 몸을 떠받치는 기둥이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 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과 우리 면역의 관계는 듣고 나면 목욕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물하면 마시는 물만 생각하시죠? 나는 물 충분히 마신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물을 충분히 안 마십니다만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몸 바깥에 쓰는 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따뜻한 물과 찬물의 힘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을 정확히 기억했다가 맞춤형으로 무찌르는 정예 부대입니다. 예방주사로 키우는 게 바로 이 부대죠. 그런데 이 부대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적이 모습을 살짝 바꾸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 일종의 경비원입니다. 생긴 게 수상한 놈은 일단 잡아먹고 보는 거예요. 이 경비 부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인터페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세상의 거의 모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인터페론을 무력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은행을 털려면 먼저 경비원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경비원, 즉 인터페론만 튼튼하면 웬만한 바이러스는 발도 못 붙입니다. 자, 그럼 이 인터페론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드디어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인터페론은 우리 몸 온도가 올라갈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죠. 그 열이 바로 우리 몸이 인터페론을 늘리려는 신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체온이 단 한도만 올라가도 인터페론을 만드는 여러 신호가 한꺼번에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열이 좀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로 뚝 떨어뜨리는 게 늘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이 너무 높아 위험하거나 어지럽고 숨이 가쁘면 당연히 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미열까지 다 잡아버리면 오히려 우리 군대의 무기를 빼앗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일부러 열을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따뜻한 물이 등장합니다. 물은 열을 아주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우면 마치 가벼운 열이 난 것처럼 몸 온도를 살짝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우나, 따뜻한 목욕, 뜨거운 찜질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사우나를 즐기는 나라의 자료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요, 사우나를 일주일에 4-5번 이상 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1번 하는 분들보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이 더 적었습니다. 햇볕처럼 따뜻한 물도 우리 혈관과 면역을 함께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럼 사우나 끝에 찬물로 마무리하는 건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찬물에 잠깐 닿으면 피부 가까운 혈관이 쫙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어렵게 데워놓은 몸의 열이 바깥으로 덜 빠져나갑니다. 올린 체온을 더 오래 간직하는 거죠. 둘째, 혈관이 오므라들 때 혈관벽에 붙어있던 면역 세포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와 온몸을 순찰하러 갑니다. 군인들이 막사에서 나와 순찰을 도는 셈이에요. 자, 그렇다고 무작정 뜨거운 사우나로 달려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꼭 당부드립니다. 심장병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많이 높으시거나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곳에 오래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짧게 미지근하게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봐가면서 천천히 늘리세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집에서 따뜻한 물에 발만 담그는 족욕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면역이 달라집니다. 돈 많이 안 들이고 집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빛과 물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3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야, 그냥 숨 쉬는 거지 하시겠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집 안 공기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공기하면 그냥 깨끗한 공기, 매연 없는 공기를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 공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문 꼭 닫고 오래 있으면 숨을 쉬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점점 쌓입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답답해집니다. 실제로 한 방에서 창문을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열어도 쌓였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머리가 맑아진다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방에 오래 계실 때는요, 가끔 창문을 잠깐씩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겨울이라 춥다고 꽁꽁 닫아만 두지 마시고 하루에 몇 번씩 잠깐이라도 공기를 갈아주세요. 차를 타실 때도 가끔 창문을 열거나 바깥 공기가 들어오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머리가 한결 맑아질 겁니다. 그런데 공기 이야기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숲과 나무입니다. 이건 정말 듣고 나면 주말마다 산에 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나무들은 스스로 향기 같은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걸 피톤치드라고 부릅니다. 숲에 들어가면 나는 그 상쾌한 향기, 바로 그거예요. 일본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바쁜 회사 임원들을 데려다가 숲속을 거닐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 검사해 봤더니 우리 몸에서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자연 살해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그 수도 늘고 힘도 세졌습니다. 그것도 그 효과가 한 일주일이나 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에 단 하루만 숲에 다녀와도 그 면역 효과가 며칠씩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 나무는 우리 몸에 좋은 그 적외선을 아주 잘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우거진 곳에 서 있으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 한복판보다 그 고마운 적외선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햇빛과 숲이 만나면 효과가 곱절이 되는 셈이죠.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숲 근처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건 그냥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동네에서 아주 기발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들의 염증 수치를 먼저 다 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동네에 다 자란 나무 수천 그루를 사다가 쫙 심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더 번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에요. 2년 뒤 다시 검사해 보니 주민들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염증 수치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연결되는 위험 신호인데 그게 줄어든 겁니다. 오직 동네에 나무를 심은 것만으로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고 동네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아파트 안에서 에어컨 바람 속에서 하루 종일 지내잖아요.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 무려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바깥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몸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 숲길을 걷는 한 번의 산책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보약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걸으니 운동이 되고 햇볕을 받으니 세포 배터리가 충전되고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로 면역이 올라가고요. 한 번에 이 모든 걸 공짜로 받는 셈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기둥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절제와 휴식, 그리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세 가지도 우리 몸의 고리를 다 같이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둥이거든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담배, 술, 그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독한 것들 말입니다. 중환자실에서 평생 환자를 봐온 의사가 가장 안타까워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담배로 폐가 망가지고 술로 간이 굳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햇빛으로, 물로, 숲으로 그렇게 애써 고리들을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담배 한 개비, 과한 술 한 잔이 그 고리를 도로 갉아먹는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 좋은 것을 더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것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줄이고 계신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은 휴식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앞에서 운동이 기둥이라고 했는데 휴식도 기둥입니다. 운동과 휴식, 정반대인데 둘 다 중요하다니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정확히 알아야 건강합니다. 휴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의 휴식, 바로 잠입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빛 습관을 잘 지키시면 이 잠이 깊어집니다. 둘째는 일주일의 휴식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말에도 손에서 휴대폰을 못 놓고 머릿속으로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푹 쉬는 날, 그런 날이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둥,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들여다본 결과 마음에 믿고 의지할 무언가가 있는 분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을 훨씬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조건을 따져가며 용서하는 사람과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너그럽게 용서하는 분들이 우울도 적고 불안도 적고 마음의 병도 적었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오래 담아두는 게 결국 내 몸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살아오시면서 가슴에 맺힌 것 참 많으시죠? 억울했던 일, 서운했던 일, 미운 사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누구보다 내 몸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잠도 잘 오고 혈압도 내려가고 면역도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김에 가슴에 담아둔 무거운 것 하나쯤은 살며시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고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빛이 좋다고 했죠. 예부터 사람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금식이 몸에 좋다는 것도 옛 어른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을 번갈아 쓰는 것도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지혜였고요. 우리 옛 어른들의 생활 속에 오늘 우리가 과학으로 밝혀낸 비밀들이 이미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옛날 방식이 다 미신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또 다른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가 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먼저 작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병원에서 두 사람이 한 방을 같이 쓸 때 창가 쪽 침대에 누운 환자가 안쪽 침대 환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빨리 퇴원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창문이 큰 병실에 입원한 분들이 회복도 더 잘하고요. 왜 그럴까요? 네, 창으로 들어오는 그 빛 때문입니다. 빛 한 줄기가 사람을 더 빨리 낫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100년 전 옛날 병원을 지을 때는요, 침대를 통째로 밀고 나가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를 해가 드는 곳에 누이는 게 치료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환자를 어둡고 답답한 방 안에만 가둬두게 됐습니다. 맨 처음 그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어두운 방에 갇혀있던 분들을 그저 햇볕 아래로 데리고 나갔을 뿐인데 살아난 거잖아요. 자, 이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한 청년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끝났는데 그만 수술 도중에 뇌에 산소가 충분히 가지 못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아내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돌아가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뇌를 들여다본 의사들은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이대로일 겁니다. 그게 의학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남편 곁을 지키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의료진은 속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꿈이요. 다들 속으로 생각했죠. 안타깝다. 저 사람이 충격이 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회진을 돌던 의사가 그 청년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청년이 눈을 뜨고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가만히 손을 들어 인사하듯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떨리는 손을 똑같이 들어 흔들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줄이면요. 몇 달 뒤 그 청년은 두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반년 뒤에는 아내와 함께 멀쩡히 병동을 다시 찾아와 고맙다며 큰 꽃바구니를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청년이 왜 나았는지 사실 의학으로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의학 지식의 아주 작은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다.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마음의 힘이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무언가를 움직였을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느냐? 우리가 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이 들었으니 이제 별 수 없다. 이 병은 어차피 못 고친다.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에 햇빛을, 물을, 숲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면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는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음에 그 답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 먹으라는 걸까요? 먹지 말라는 걸까요? 오늘 제가 햇빛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비타민 D 알약은 다 소용없는 거구나. 햇빛만 쬐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타민 D 영양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잘 설계된 연구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잘 살아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타민 D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햇빛을 많이 쬐었다는 표시, 즉 신호였다고 말씀드렸지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 D 영양제가 쓸모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꼭 구분해서 들으세요. 비타민 D 영양제 자체의 효과를 직접 시험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매일 비타민 D를 챙겨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폐와 관련된 급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한 연구에서는 매일 비타민 D를 일정량 꾸준히 드신 분들이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실수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것들이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관절이 아프신 분들 참 많으시지요. 비타민 D가 거기에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그게 진짜 내 몸 안으로 들어가긴 하는 거야?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어떤 영양제들은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좀 특별합니다. 비타민 D는 영양제이면서 동시에 비타민이고 또 사실은 호르몬에 가까운 물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타민 D는 그냥 영양분으로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 우리 몸의 설계도까지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몸 곳곳에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면역 세포에도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주고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도 영향을 주고 그 밖에 수많은 일에 관여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햇빛을 직접 쬐는 겁니다. 왜냐하면 햇빛 속에는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한 그 깊이 파고드는 적외선까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위도가 높은 곳에서는 특히 겨울에는 햇빛만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해가 낮게 떠 있어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그 짧은 파장의 빛이 잘 도달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때는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피부색이 어두우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가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만들려면 햇빛을 더 오래 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위도가 높은 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운 조건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절반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한 명꼴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안 나가니까요. 세상이 잘 살게 되면서 우리는 냉난방이 잘 되는 집과 사무실 안에서만 지내게 됐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 안에서만 살게 된 거지요. 차 안에도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우리는 더위도 추위도 피합니다. 그렇게 바깥을 피하다 보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실 거라면 가끔은 병원에서 내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에 녹는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기름에 녹는 비타민은 몸에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의 칼슘 대사에 영향을 줘서 피 속 칼슘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비타민 D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비타민 D를 챙겨 먹습니다. 보충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무턱대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드시다가 한 번씩 수치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햇빛도 못 쬐고 영양제도 부담스러우시다면 음식을 활용해 보세요. 어떤 음식에 비타민 D가 들어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버섯입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괜히 버섯을 햇볕에 말려서 드신 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리고 등 푸른 생선, 기름기가 많은 생선에도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은 생선을 드시고 버섯도 자주 상에 올리시면 좋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몸이 부족한 영양분을 스스로 알아챌까요? 예를 들어 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내 몸이 버섯을 먹어 하고 신호를 보낼까요? 글쎄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잔 사람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그러니까 살이 찌기 쉬운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이건 연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살이 잘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잠과 음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일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하신 겁니다. 이제 몸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보십니다.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튼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어난 지 30분 안에 바깥으로 나가세요. 아침 햇빛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쬐는 겁니다.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서, 없으면 동네 한 바퀴 산책하셔도 좋습니다. 이때는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아침 햇빛이 눈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의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날 밤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한결 밝아집니다. 아침 햇빛 한 가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으시는 겁니다. 다음은 한낮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서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다시 한번 15분 정도 바깥에 나가보세요. 이때는 깊이 파고드는 그 적외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이때는 자외선도 강하니까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고 긴 소매 옷을 입으세요. 기억하시나요? 자외선은 옷을 잘 못 뚫지만 우리 몸에 좋은 그 적외선은 옷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자 쓰고 긴 소매 입어도 우리가 원하는 좋은 빛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햇볕에 살이 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께 딱 맞는 방법이지요. 저녁과 주말도 챙기셔야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숲에 다녀온 효과가 일주일이나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가까운 산이나 공원, 나무가 많은 곳으로 산책을 다녀오세요. 나무가 내뿜는 그 좋은 성분이 우리 면역력을 일주일 동안이나 지켜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세요. 목욕탕에 가셔도 좋고 집에서 따뜻하게 반신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장이 약하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어르신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뜨거운 탕에 오래 계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따뜻한 물에 발만 담그는 족욕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밤입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합니다. 밝은 낮, 어두운 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꼭 보셔야 한다면 화면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기능을 켜두세요. 그리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 하나도 우리 몸의 잠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전자시계의 불빛, 공기청정기의 불빛, 이런 것도 다 가리거나 돌려놓으세요. 바깥에서 빛이 들어온다면 안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밤을 어둡게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빠지고 그 깊은 잠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고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300년 전 큰 바다를 건너던 배 위에서는 선원들이 자꾸만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지고 기운이 다 빠져서 시들시들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괴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병이 작은 레몬 한 조각, 그 노란 과일 한 조각만 먹으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 작은 과일 하나면 그 많은 병이 다 낫는다고 하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했겠지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병의 정체는 비타민 C라는 작은 영양분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햇빛 부족이 바로 그 괴혈병과 같습니다. 21세기의 괴혈병은 햇빛 부족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집안에서 합니다. 바깥을 피하고 불편함을 피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합니다.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뛰어놀던 우리가 이제는 화면 속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햇빛이라는 그 공짜로 주어진 약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레몬 한 조각이 선원들을 살렸듯이 하루 15분의 햇빛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으니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되도록 천천히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큰 뼈대는 8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이 8개의 첫 글자를 모으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건강을 새롭게 시작하는 8개의 기둥. 다시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기둥은 영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에 넣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두 번째 기둥은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은 약과 다릅니다. 약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운동에는 덤으로 따라오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몸도 튼튼해지고 뇌졸중도 줄고 우울한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기둥은 물이었습니다. 그냥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과 찬물을 몸 바깥에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우면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 면역체계가 깨어납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사우나를 자주 하면 심장병으로 죽는 일이 적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기둥, 오늘 우리가 가장 길게 이야기한 것, 바로 햇빛이었습니다. 햇빛은 그냥 비타민 D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햇빛 속 깊이 파고드는 적외선이 우리 몸속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깨워서 치매도, 심장병도, 당뇨도 막아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살밖에 안 남았다던 그 15살 소년이 바깥에 나가 햇빛을 쬐면서 기적처럼 살아난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다섯 번째 기둥은 절제였습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 담배와 술 같은 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둥은 공기였습니다. 맑은 공기, 특히 나무가 많은 숲의 공기가 우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방 안에 탁한 공기를 빼내려면 창문을 살짝만 열어도 머리가 맑아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일곱 번째 기둥은 휴식이었습니다. 매일 밤 깊은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기둥은 신뢰,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불안과 우울을 더 잘 이겨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8개의 기둥을 다시 보세요. 어렵습니까? 비쌉니까? 아닙니다. 햇빛도 공짜, 맑은 공기도 공짜, 걷는 것도 공짜, 깊은 잠도 공짜, 감사하는 마음도 공짜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그것들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당신 몸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아픈 데가 있어도 참고, 쉬고 싶어도 일하시고, 그렇게 한평생을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바꾸실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보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작은 행동이 몇 년 뒤 손주의 결혼식장에 여러분을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가 그렇게 멀리까지 이어집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단 15분이라도 바깥 햇빛 속을 걸어보세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잘 회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멀리 계신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몸을 살리는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8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내일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 햇빛 산책일까요? 따뜻한 물 목욕일까요? 아니면 휴대폰을 끄고 어두운 밤을 만드는 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글로 적으면 더 잘 지켜집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